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가장 무역량이 많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타겟과 베스트바이가 관세로 인해 이번 주부터 물건값이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밝혔고 캐나다 총리는 오늘 아침 미국인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의 정부가 관세로 여러분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합니다. 저희 캐나다도 힘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척 스마트한 사람인데 왜 이런 멍청한 관세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총리의 말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기 두려울 만큼 주식시장 폭락 중입니다. 미국인의 46%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간다고 답했고 42%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로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높지만 외교 정책은 미국이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일시 중단한 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목을 잔혹하게 졸라 우크라이나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러시아에게 먹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가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오피니언이 실렸습니다. 트럼프와 벤스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강자의 힘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전쟁터에서 국민을 방어하고 있는 진짜 지도자 젤렌스키가 유럽의 도움으로 일단 시간을 벌었고 우크라이나는 탈레반에 함락된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젤렌스키와 트럼프 벤스의 백악관 격돌은 앞에서 웃으면서 무대 뒤에서 누르는 것보다 어글리해도 미국 지도부의 실체,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면에서 차라리 큰 성과라고 잡지 애틀랜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저녁 의회 합동연설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소셜미디어에 썼습니다. 해고된 연방 공무원을 대통령 의회 연설장에 초대하거나 참석을 거부하는 민주당 정치인이 어느 해보다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대학에 연방 기금을 중단할 것이며 시위 주동 학생은 그들의 나라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린다 맥마흔이 교육부 장관으로 인준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요즘 뉴스가 많잖아요. 집에 가서도 뉴스, 앉으나 서나 뉴스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딱 와서요. 제 마음이 우선 물질도 물질이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가서 관세냐 우크라이나냐 물론 뉴스의 타이밍 이런 것으로 보면 관세를 먼저 전해야지 되죠. 그러나 제 마음은 우크라이나 쪽 어떤 그 정신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물질도 결국은 마음이구나. 이게 물질이 아니라 관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뉴욕타임즈에서 하나의 기사를 봤는데 물질과 마음을 한꺼번에 엮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은 관세에 관심이 많으시고 어떤 분은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 두 가지를 우선 기본 초석을 깔아야지 되잖아요. 그 뒤에 이제 레이티스트들이 있고 두 가지를 이게 이렇다는 뜻에서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구나. 수없이 뉴스를 전해드렸지만 한꺼번에 묶어놓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캐나다 총리가 기자회견,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기자회견하는 것을 미국에서 전부 생중계를 했거든요. 오늘 새벽 0시 1분부터 0시 0분부터 1초부터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해서 한 달 전에 10%에서 10%를 더 보태서 20%, 오늘 10%까지 합쳐서요. 관세가 시행되고 나서 미국 시간에 맞춰서 캐나다 총리가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우리는 미국과 친구로서 동맹으로서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슈거코트를 안 한다고 했어요. 이 관세 문제. 그러니까 좀 미화해서 대강 소프트하게 좀 부드럽게 말하지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어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내가 의회 연설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다. Tell it like it is.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요.
친구와 동맹으로서 미국과 정말 함께 일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 25%가 캐나다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캐나다는 관세 전쟁에서, 관세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정부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미국 일자리도 위험하고 미국 안보도 위험합니다. 대단히 스마트한 가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잔잔한 것은 뒤에 물건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또 보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 가깝게 가는 거 물론 맨 앞에 중국을 놓지만 그래도 이상해. 왜 그러지 하고 그 정확한 답이 안 나오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캐나다에서 펜타닐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1%도 안 되는데 캐나다에 왜 그러는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그런가? 뭐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캐나다는 펜타닐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보복 관세가 아니라 관세를 받는 거죠. 자,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미국의 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그 플렉스 유연성은 유연성인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관세와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 이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뭐 어떠한 정신인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한 건데요. 왜 트럼프 대통령 이런가? 미국 우선 정책이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도 다른 국가들과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손해봤으니까 무역 균형의 재조정 없이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불가능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무역 관계를 많이 하고 있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이민 문제와 마약, 펜타닐이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해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어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는 이러한 것은 결국은 미국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지금까지 뭐 그런 문제는 보복관세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점에 온 겁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믿을 수 없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뭐 비위도 맞추려고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이걸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구나.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거 더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짐을 더 올리는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면 물건을 팔 다른 손님을 찾겠죠? 다른 고객을 찾겠죠? 아니면 심지어 미국의 적국인 지금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마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역시 동시에 높아지는 거죠. 전반적인 이 무역이라는 것은 무역뿐만이 아니라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어제 워렌 버핏이 표현을 했어요. 이거 전쟁이네. 전쟁이고 결국은 세금이네. 물건에 대한 세금. 세일스 텍스는 판매세지만 이건 그 상품에 대한 상품 세금이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나라를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일단 어제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탈퇴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단기간 미국의 이익을 강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동맹국을 멀어지게 만들 위험도 있다. 수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시점이 거의 데드라인에 왔다는 겁니다. 데드라인에 와서 그 상대방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에는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아메리카 퍼스트는 항상 아메리카 언론이랑도 일치가 되지만 미국 온리라든가 미국만 고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동맹과 친구들이 막 겁을 잔뜩 집어먹고 근데 결국은 사람이 언제까지 이 같은 압박 외교를 견딜 수 있는가? 이 점을 사람들이 결국은 미국이 친구 없고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을 크게 흥하게는 할 수 없지만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돌돌돌돌 그 국가들이 돌돌돌돌 뭉쳐서 한 사람 떨궈내는 거는 쉽잖아요. 그런 식의 미국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부터 얘기를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일부 정책적인 성과를 내는 것 맞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양보를 했죠.
멕시코가 북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오는 것도 있죠. 물론 미국 내부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한다. 이건 그다지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은 멕시코에서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멕시코도 미국이 예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관세, 이걸 피해보려고 그랬고, 실제로 지난주였었던가요? 무슨 뭐 카르텔 송환해 갔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조직범죄단들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한다고 하고요. 유럽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어요. 해서 군사비 지출을 나토 국가들도 늘리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국가들 여전히 지금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아마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 대통령도 친구인데 잘해보고 싶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그 사이에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민자들 숫자 줄어들었고 아무튼 그런데 또 다른 외교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너무 친근하게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유럽이 자신들 스스로 방위를 하도록 방위비를 이제 더 많이 지출하는 이런 좋은 효과도 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더 압박을 하면은 역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고 유럽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유럽이 똘똘똘똘 뭉쳐서 미국을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투자가 유럽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럽도 그동안은 수십 년 동안 거의 아마 정확하게는 80년은 분명하게 미국에서 유럽을 많이 봐줬기 때문에 미국이 뭐 중국에 등 돌려 뭐 러시아에 등 돌려 하면 그렇게 해줬지만 아니 미국이 그렇게까지 목을 조르는데 우리 그러면은 중국과 손잡고 살아봐야지 숨통을 트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 대륙은 점점 이제 스스로를 방위하게 되는 능력이 있겠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바심은 광물, 히토류를 포함해서 그런 일부를 미국에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고, 뭐 그 요구에 대한 것이로 인해서 결국은 백악관에서 격돌까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중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머지도 미국 국민이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50%도 안 됐어요. 그 지지율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러면 그 사람만을 가지고 국민을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은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들어야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시 성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나 거칠었고 너무나 신사스럽지 않았고 혼란스러웠다. 이런 접근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수단이라기보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강하게 우린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다. 이 힘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트럼프의 얘기인데 이게 미국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아직 이르다. 처음에 조금 멕시코가 저런다고, 캐나다가 저런다고, 누가 이렇게 조금 해준다고, 무서워서 피하지, 아니 더러워서 피하지, 무섭기도 하고요. 미국은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게 다 지금까지처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이르다라고 지금은 달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누군 바보라서. 뭐 영국 총리나 프랑스 대통령이 바보라서 트럼프에게 와서 굽실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 젤렌스키도 그랬어야지 하는데 젤렌스키와 힘이 강한 나라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죠.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굽실거리대.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 끝까지의 라인에 온 거잖아요. 오늘 캐나다 총리가 그 끝까지의 데드라인에 온 것처럼 아니 히토류도 내놔라. 그리고 이 러시아와 우리가 협상한 것에 협상안에 도장을 찍어라. 근데 안보 보장은 못해. 그럼 여기서는 안보 보장을 받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데드라인에 온 거죠. 다른 국가들도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본 내놔라. 우리 안보 보장 안에 모두 내놓고 땅도 내놓고 땅은 뭐 옆에 한국에다가 주고 뭐 히토류는 중국에다가 주고 그리고 너희 안보 보장은 못해? 여기 도장 찍어 하면 일본이 하겠어요? 안 하죠. 젤렌스키가 그 같은 입장. 그리고 미국이 지금 지도부가 너무나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러다가도 또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아, 이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해놓고도 젤렌스키와 협상할 수 있어. 협상할 수도 있죠. 협상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이빗 브룩스 씨 같은 사람,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공화당입니다.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AP통신 기자를 폴 기자단에서 쫓은 것까지도 나는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젤렌스키 저렇게 한 거. 그리고 젤렌스키와 백악관에서의 그 격돌은 너무나 미국이 역겨웠다, 부끄러웠다 하면서도 트럼프는 다시 협상할 수도 있어요.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너무 이렇게 변덕스러우면 그런 사람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다 하는 데드라인이 온다는 거죠. 호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호주가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을 했죠. 해서 호주가 경제적인 그런 어떤 총탄을 중국으로부터 제일 먼저 맞기도 했고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한국 롯데는 안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근데 호주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또 중국의 시진핑도 싫어하지 않아요. 결코.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들은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랑 잘 지내는 거야 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어느 순간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다 뽑을 것을 뽑고 나서 그래 중국과도 우리가 직접 해야지 되겠구만 하고 그렇게 손을 뻗으면 호주는 뭐예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죠. 그동안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미국과 무슨 영국 이렇게 다 협상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를 버리고 중국과 또 미국이 직접 거래를 하게 되네. 그런 가능성도 본다는 얘기죠. 그럼 호주는 중국이 더 분노해서 이번엔 두 번째로 분노해서 엄청 힘들어지고 미국은 중국과 뒷거래를 해서 이득을 얻게 되고 이거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CNN에도 나오고 칼럼도 쓰고 하시는 그런 분의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워싱턴을 신뢰하기 어렵다. 지금 거의 데드라인에 왔다는 겁니다. 유럽이요? 미국의 보호, 그 우산, 그 보호 없이 군사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자발적인 연합이라는 willingly 한다는 그런 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서로 며칠 전에 피게로아의 칼럼니스트는 미국의 물건까지 보이콧하는 건 어렵겠지만 미국의 어떤 컨설팅하는 거 이런 것부터 보이콧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오늘 뉴욕타임스는 서로의 무역을 더욱 늘리고 미국 상품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중국 상품 들여가겠죠. 미국이 영 이렇게 굴면은 그 국가에서 볼 때 밉게. 멕시코와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더 많이 팔아야지. 중국이 미국 인구 비교해봐봐. 인구가 얼만데. 어차피 그동안 미국을 상대하고 미국을 존중했던 건 미국이 우리의 가치와 마찬가지의 민주주의였고 존중해주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독재처럼 굴면은 같은 독재자이고 우리가 팔 수 있는 판로가 훨씬 많은 중국으로 가야지 왜 미국으로 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힘에 대해서 자신들끼리 서로 이제는 미국을 버릴 수밖에 없어 라는 단계에서 새로운 동맹을 만들고 새로운 경쟁자를 만들고 중국만 좋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캐나다, 멕시코, 유럽 국가들은 이게 보통 얼만큼 동안 미국 동맹이었어요. 100년도 넘고. 몇 세대 동안 적어도. 그런데 이 우정이 지속된 이유가 외국 지도자들이 워싱턴을 한 사람이 아니라 워싱턴을 믿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이어진다. 대통령이 누구든지 그 전에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가와 해놨었던 무역협정, 안보협정 이런 걸 지켰으니까 그게 없으면은 누가 미국과 거래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같은 그것 때문에 미국과 잘 지냈는데 이런 그 동맹 관계가 아주 선거할 때마다 극적으로 바뀌고 만다면 우정의 기반은 무너지는 거죠. 트럼프의 접근법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징후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지적을 하네요. 유럽의 일부 그런 전문가들은 미국이 더 이상 친구 아닙니다. 경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럽의 지도자들이, 특히 신세대 지도자들이. 캐나다 사람들은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굉장히 그 캐나다를 사랑하게 되고 반미 감정이 높아졌다는 거죠. 멕시코도 지금 웃고 있는 것도 있어요. 멕시코 사람들이요, 멕시코산 물건 캠페인 이게 엄청나게 지금 아주
뭐라고 하나요? 호응이 좋답니다. 단기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백악관 집무실에서 완전히 고성 그 설전 이후에 그때 이제 이 트럼프의 스타일을 보면서 이게 미국 우선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젤렌스키에 대한 감정도 있었고 또 푸틴에 대한 좋은 감정도 있고 하니까 개인적인 이런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나만 우선.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좋아하시는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가정에서 가정을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아이만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아이만 잘했고 우리 아이만 이득을 봐야 되고 남을 막 누르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국가로 오면 똑같이 언제나 나만 우선, 나 우선은 결국은 나 홀로로 이끄는데 나 홀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제고 이건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를 하는 거죠. 양보하는 게 남는 거다 하는. 근데 양보를 아무나 하나요? 양보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손에 다 쥐고도 금방 여기 위에다가 얹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도 또 나만 가져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미국이 너무 피클하다. 너무 변덕스러워서도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 경제에 대해서나 안보에 대해서나 지금 이게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행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진실은 알았잖아. 진실을 안 게 굉장한 발전이고 득이지 하는 컬럼까지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에 대통령이 의회 합동연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겠죠. 왜 오늘은 그냥 의회 합동연설이라고 하냐면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보통 국정연설하면은 내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데 굉장히 잘했고 앞으로 1년 동안 무엇을 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발표하는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의회 상하 합동 연설이고 내년부터는 똑같은 연설장에서 똑같이 하는데 그게 이제 국정연설이 되죠. 오늘 그때 여러 가지를 얘기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즉각적인 이건 효력이 즉각 발휘한다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가 평화협상에 대한 그 의지가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인지도 몰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10억 달러 정도의 무기, 탄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보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겠죠. 오늘 아침에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평화협상을 한다는 그 뜻이 있어야지 된다. 그런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벤스가 아니네요. JD 벤스 부통령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알아서 자신의 뜻이 되는 거니까 젤렌스키를 교체하기를 원하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평화협상에 대한 성의 있는 약속을 보면 처리할 것이다. 근데 젤렌스키는 교체하고 싶다. 그러나 젤렌스키가 또 납작 엎드리면 한번 봐줄까 안 봐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화당 사람들은 이 같은 결정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터미 튜더빌 상원 의원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우크라이나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게임에 참여조차 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운명을 결정합니다. 불쾌하지 않으세요?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사우스코리아의 운명은 사우스코리아가 결정하지 않는다. 미국과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가 결정한다 하면 불쾌하지 않으세요? 아니, 불쾌를 넘어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이제 공화당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트럼프 대통령 알았습니다 하고 알아서 기는 모습입니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많죠. 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지금 완화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어제는 러시아가 그 미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이버 무슨 작전 같은 것을 감시하는 거, 모니터링 하는 것도 지금 안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의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다 미국을 위해서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기서 잘 지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꼭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또 나중에 또 다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러시아를 좋아하고 러시아와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니까는요.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로 돌아갔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목을 너무나 잔혹하게 조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힘들어질 거다. 모든 군사 지원을 일단은 중단을 했잖아요. 일단은 중단했으니까. 근데 어제 그 이코노미스트인가 보니까요. 무슨 드론도 막 이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그때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불량배 뭐 이런 드론이 있는데 요즘은 드론이 전쟁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한 이런 곳에 드론, 그리고 상대가 오는 것도 막기도 하고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이게요. 최대 한 2만 5천 달러 비용만으로 이코노미스트니까 킬로미터로 했어요. 그 최대 사거리가 1,500킬로미터인데 미국 것이 아니라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동안 합동으로 이런 것을 만든 것도 있는 거예요. 기술, 군사 기술이 공유가 된 거잖아요. 이게 협력 사업이죠. 미국의 대기업들이 두려워한답니다. 경쟁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특히 열의가 있고 뜻이 있으니까 잘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지금 이제 물론 또 이제 많은 그 우크라이나도 많이 이게 늘었어요. 근데 미국도 좋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새로운 거 개발해서 이 전쟁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난 주말에 그 뉴욕타임스의 머린 다우드가 젤렌스키에게 고마워해야지 된다. 젤렌스키가 전쟁을 하면서 사흘 만에 항복을 할 것이라고 하더니 3년을 버텼는데 버티는 동안 우리가 안 것이 무엇인가?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였다는 것을 안 것 아닌가? 무기도 아주 낙후하고 결국은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지탱될 정도, 이런 정도의 그냥 확 우크라이나를 쓸어내고 러시아 편을 지금 미국이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드론 기술 같은 것도 미국도 테스트를 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많이 협력을 했는데 이런 게 중단된다면 또 걱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벌써 이거 백악관 회담 이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그 시스템이요. 인공위성 시스템? 이거 당장 뺄 수 있죠. 빼라 하면 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론 머스크가 그걸 우크라이나에 도와줘서 얼마나 박수를 받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이걸 또 러시아를 도와주네요. 지금은 완전 러시아 쪽으로 갔죠. 이건 정말 중요한 걸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 아무리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용맹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어느 포인트에 뭐 이런 미국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힘들다 하는 것은 있고, 또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것은 미국만이 그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막 러시아의 초음속 어떤 무기 같은 것도 딱 그 탄도미사일 같은 것도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보다. 이 정보가 북한 무기의 흐름 같은 것도 다 주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제 새로운 침공을 준비를 할 때,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 그 어떤 기계, 무기 같은 것을 무게래요. 어디다가 저장을 하는가? 물류, 무슨 그 시스템 같은 것도 쫙 볼 수 있고, 이게 정말 그 중요하다. 그 같은 정보가 제때 딱 오지 않으면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사실이죠. 사실이긴 한데, 근데 이런 얘기도 하네요. 그 하르키우라고 있죠. 그쪽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정찰 장교인 데니스 야로슬라우스키 씨가 우크라이나 여단이 미국의 지원이 끊겨도 지금까지는 다 한 달 못 버틸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미래의 러시아의 공세에 저항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좀
빠지고 뒤로 물러나고 쇠퇴하고 후퇴할 수 있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비극은 없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심리적인 타격은 엄청 크죠. 이미 심리적인 타격이 컸죠. 그리고 마치 미국이 배신하는 것 아니야. 우리 보러 핵무기 다 포기하라 그래서 포기했더니 지켜주지도 않고 이거 뭐야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밀리터리 테크의 분야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래요. 세르이 코슈만이라는 이런 분이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무기 지원 같은 것을 오랫동안 안 하면 이건 뭐 서방 세계 유럽에도 다 해를 끼치는 거고 이미 러시아만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나쁘다. 미국도 여기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잖아. 자체 능력도 개발을 하고 그냥 실험실에서 컴퓨터로 개발하는 것하고 실전에 쓰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가 종이호랑이라는 것을 다 드러났는데 이런 참에 미국도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만약에 미국이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서방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패자가 루저가 될 것이다. 근데 트럼프는 상관하지 않을지 모르죠. 미국만 살고 러시아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의 승리를 받아들여라.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협상을 해라 하는 거고 그걸 지금 젤렌스키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 과거에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 분들이 젤렌스키가 나쁘다. 아니 젊은이들을 그렇게 숨지게 하고 아직도 저렇게 버티고 있어. 왜 버티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러시아 치하에서 우크라이나 사람으로 살아보셨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동구권에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도 구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그 소련 치하에서 가족을 갈라놓고 암살하고 등등 이걸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죽어도 공산당은 싫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크라이나를 그런 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다시 올 것이 뻔한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참지?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지? 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기고문인데요. 이 기고문을 이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은 소개를 해드리는 분인데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버릴 때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라서 제가 이제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아유, 요거 좀 나와주지. 왜 안 나오고 그러는가요? 자, 다르다는 게 무엇인가? 지금까지 러시아 군인 한 40만 명 정도가 숨지거나 다쳤다고 하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 땅 그다지 많이 얻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와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완전히 격돌함으로 인해서 영국의 그 스타머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외교적인 주도권은 약간 빼앗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것만으로 안 돼. 미국 지원 없이 어떻게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협력해서 평화 제안이라는 것을 내놨고 그리고 트럼프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미국과 러시아만이 하겠어. 유럽이 이 정도까지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주장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결과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완전히 땅 전체를 갖는 것보다 정복이죠. 이런 때는. 예전에 지금 이미 야만의 시대가 돼가고 있지만 야만의 시대의 정복자의 마인드로 정복하는 거. 이거 원치 않습니다. 그거 능력이 안 되죠. 우크라이나 전체를 정복해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관심만 심어두면 되는 거예요. 푸틴의 입맛에 맞게 그 구역을 딱 떼주고 네가 여기서 부정부패를 하던 뭘 하던 과거에 크림반도처럼 다 해서 이렇게 조공이나 바치고 잘해. 어차피 너희는 러시아 거야. 이것을 러시아가 원하고 트럼프도 그걸 지지하고 젤렌스키 저렇게 뻣뻣한데 트럼프에게도 뻣뻣한데 푸틴에게 알아서 기겠어요? 안 기죠. 해서 정권 교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다.
푸틴이 지금 트럼프의 지지를 받아서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조작을 해서 막 이런 선거를 다시 해서 자신의 푸드를 거기다가 이렇게 꼽아 놓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간섭조차도 젤렌스키 이 사람을 내쫓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오히려 백악관이 도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많이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뭐 한 60% 가까이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전쟁 초기에 90% 이상보단 내려왔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득과 실이 있는데 이건 트럼프 벤스 측이 그날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젤렌스키의 플러스가 되는 것, 마이너스가 되는 건 당장 이렇게 무기 안 줘. 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나 언제까지 기기만 했어도 이 무기 지원 중단은 아마 됐을 겁니다. 이미 전에 또 6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아니었을 때 공화당에게 그거 해주지 말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6개월 동안 새로운 무기가 들어가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벤스에 맞서면서 다른 지도자들을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이 짓밟을 때 그 압력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트럼프와 벤스는 홈구장이잖아요.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것도 이상한 매체에 이상한 기자에 아니 뭐 수트를 입지 않으셨어요. 수트가 있기는 해요라는 질문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이 두 사람은 강인한 남자로 연기하는 것을 즐겼는데 젤렌스키가 진짜다 이 얘기입니다. 젤렌스키가 진짜다는 얘기는 며칠 전에 머린 다우드 씨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쟁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만 병역 기피자가 3년 동안이나 전쟁에서 지휘를 하는 사람에게 그게 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벤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가보지도 않고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하는 것을 다 생쇼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 하는 거죠. 진짜는 젤렌스키라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군이 포위하고 도시가 폭격을 받아서 임산부가 들것에 병원에서 실려 나가고 했을 때도 그 자리에 수도 키이우에 머물렀다는 거죠. 반면에 벤스 미국의 부통령은 이번 주에 그렇게 백악관에서 그런 일을 하고는 바로 버몬트에 스키 타러 가족들과 같이 갔어요. 가족들과 같이 갔는데 시위대가 버몬트에 그 우리의 상원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버몬트 주민들은 버니 샌더스의 그 버몬트 주의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리 미국인이지만 이건 아니지. 강한 국가의 대통령, 부통령이 한 편 먹고 약소국의 대통령을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벤스 우리 동네에서 스키 못 타. 너 러시아에 가서 타. 러시아에 룸 많잖아 하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비밀 장소로 숨어버렸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대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분이 아주 중요하게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이에요. 지적한 것은 서구의 상상력, 전쟁에 대한 접근 방식은 2021년도에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 함락된 것. 그때부터 이제 미군 탈출하고 이때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갔고 지지율 엄청. 근데 그 협상은요. 그 미국인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 당시에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탈레반과 맺어놓은 협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칼럼니스트는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는 탈레반에게 굴복하고만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 젤렌스키의 수도 키이브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아니다. 지금 젤렌스키 나라 우크라이나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 맞다. 그러나 일단 유럽의 도움으로 독립과 주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만큼 오랫동안 싸움을 이어갈 수도 있다. 유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지난주에 이코노미스트가 칼럼을 쓴 것과 비슷하죠. 분명한 건 미국의 도움 없이 너무너무 힘든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사흘 안에 무너져 하는데 3년을 지금 견뎌왔어요. 기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해보지도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역과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기어도 이 사람은 그냥 영원히 푸틴 편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냥 알아서 기고 그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한번 국가를 자존심 있게 지킨다고 저항을 해보느냐. 이 선택이 젤렌스키와 유럽에게 있어야지 되는 시점이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식시장 엉망인 것은 뭐 여러분들 뭐 어제부터 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내일부터 시행한다.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뭐 S&P 나스닥 할 것 없이 전부 아주 보기 두려울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102포인트, S&P 500도 66포인트, 다우지수도 뭐 적어도 500포인트 이상 내려갈 것 같은데 한번 나와주세요. 뭐 600, 700, 아침 내내 이제 그 정도 수준, 뭐 800까지 마이너스 나는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588포인트 내림세입니다. 소비자들 물가 상승된다고 하고 인플레이션 올라간다고 하고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 거고요. 식료품, 자동차, 뭐 가솔린 더 많은 돈 내게 되고 뭐 그리고 캐나다에서 전기 공급 받는 것으로 생활을 하셔야지 되는 그런 분들 지역은 뭐 전기요금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타겟의 그 브라이언 코넬 CEO가 오늘 그 MSNBC 아니죠 CNBC죠 인터뷰하는데 이번 주부터 과일과 채소값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멕시코에서 오는 게 워낙 많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것은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뭐 타겟이 매출도 괜찮고 했는데도 지금 주식값 오늘 아침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베스트바이도 중국과 멕시코에서 오는 물건이 제일 많아요. 가전제품. 거의 모든 가전제품 뭐 세탁기를 포함해서 다 올라갈 것이다. 전자제품.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요. 이런 종류의 이렇게 대대적인 그 관세 범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베스트바이 CEO가 역시 그 CNBC에 나와서 코리베리 CEO가 이거 전체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트럭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전화기 엄청 오르겠네요. 그리고 방송 장비, 뭐 원유, 뭐 배터리 등등등. 중국도 트럼프 관세 부과되고 나서 바로 닭고기, 뭐 옥수수, 면화. 미국에서 수입되는 거 15% 관세, 보복 관세죠. 부과했고 또 미국 기업에 대한 무슨 뭐 판매 이런 아무튼 너무너무 지금 많아요. 처음이니까 서로가 미국에서도 조정을 해야지 될 품목이나 이런 게 있고 또 보복 관세를 붙이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300억 달러 규모 미국 상품에 25% 똑같이 관세 적용했고요. 앞으로 이거 굉장히 확대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멕시코는 이제 오늘 좀 본격적인 대응책을 대통령이 다시 얘기를 하는데 역시 지금 그 온태리오의 캐나다 온태리오 더그 포드 총리를 좀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그들이 온태리오를 힘들게 하면 나는 웃는 얼굴로 그들의 에너지를 차단하는 것을 포함해서 뭐든지 한다.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 미국도 우리 에너지에 의존을 하잖아. 수입을 해야지만 되는 에너지는 캐나다에서 뭐 60% 이상 오죠. 그들도 고통을 느껴야지. 우리를 강하게 공격하면 나는 2배로 강하게 대응을 할 거야. 달러 대 달러야. 1달러어치 하면 우리도 1달러어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주가 캐나다도 다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건 연방과 우리가 힘을 아주 뭉쳐줘요. 다른 나라 애국심을 엄청 지금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 관세 전쟁에서 이길 거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있잖아요. 뭐 알루미늄 무슨 관세 이런 것도 있고 또 4월 2일부터는 상호 관세. 그 나라 대 나라로 얼마큼 하느냐 이런 관세도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지금 누군가들이 신규 주문을 안 한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경제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 좀 말씀드리죠. 46%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약화시킨다. 42%가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 11%는 별 변화 없다. 뉴욕 아니요. NPR, PBS, 마리스트 공동 여론조사.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탑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관세 시행 이전에 2월 말에 시행됐던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해서 인플레이션, 일자리, 뭐 내가 물건을 이 돈 갖고 얼만큼 살 수 있는가 이런 걸 소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트럼프가 이끄는 국가의 방향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45%. 방향이 나빠.
48%, 7%는 아예 똑같아.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긍정적인 것을 조금 보면은요. 이민 정책에 대해서 47%가 이거 잘하고 있어. 근데 43%는 아니야. 10%는 뭐 아무것도 변화 없는데 이런 생각. 그런데 외교는 49%가 이거 참 나쁘게 한다. 44%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대.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1694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차 범위는 2.8%포인트입니다. 국정연설이 아니라 의회 합동연설과 그에 따른 여러 뉴스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오늘 대통령이 tell it like it is. 나 있는 그대로 말하겠어 라고 얘기한 의회 합동연설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에 있고 아마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것이고 관세에 대해서도 말하겠죠.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처의 여러 가지 일들. 민주당의 반응은 어떨까? 민주당의 반응이 오늘은 그다지 곱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그 정부의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야당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적은 있지만 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다지 곱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야 뭐 무조건 아무리 공화당이 정해놓은 예산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 집행을 하지 않아도 지금 고분고분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거의 모든 공화당 정치인들은 환호할 것 같고 거의 모든 민주당원들은 불평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특이한 것은 나 여러 가지 최근에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하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수십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해고된 연방 공무원을 초대 손님으로, 초대석 있잖아요. 초대 손님으로 데리고 갑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길 시스네로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에 이미 다른 상원 의원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대학은 연방기금 받는 것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법 시위를 선동하는 학생들은 감옥에 가거나 영원히 그들이 온 나라로 송환될 것이다. 이거 뭐 유학생들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체포될 거다.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No mask 하고 딱 느낌표를 마스크 쓰지 말고 시위하라는 얘기인가요?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뭐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요즘에 뭐 시위하면 추방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전하고요. 그리고는 교육부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한 린다 맥마운 교육부 장관으로 확정됐습니다. 바뀌는 것이 하도 많지만 저는 이건 너무 이상했어요. 재무부가 실제 소유자를 보고하지 않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처벌해 왔거든요. 돈 세탁 막기 위해서. 그거 없앤다고 하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